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10차 협상이 닷새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됐습니다. 우리 측은 중국의 제조업 부분을 대거 양화 제외로 분류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기에 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설득했지만 중국 측은 한국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처지고 대한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 개방에 난색을 표하며 한국이 농수산물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다고 여기며 양측은 이번 10차 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외환 전산망 운영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최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금융 외환 시장 흐름에 따라 점차 급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외환정보 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해 한국은행의 외환정보 전산 시스템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의 금 현물 시장인 KRX 금시장이 오는 24일 정식 개장합니다. 이제 개인 등은 일반 투자장 등도 이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서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장을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장 개시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와 종료 시점인 2시 반부터 3시까지는 단일 매매가 이루어지고 장 중에는 언제든 호가를 내고 거래를 맺는 접속 매매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자넷 옐런의 금리 조기 인상 시사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 그 쇼크는 하루짜리에 불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국내 증시 또한 어제 하락폭을 메우면서 현재 전일장보다 12포인트 정도 오른 193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옐런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미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달러원 환율은 오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전일장보다 6원 넘게 오르면서 1082원대까지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마감 전략과 함께 다음 주 전망까지 세워나가 보시죠. 먼저 금요일 오늘 새로 첫 선을 보이는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이남용의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앞으로 좀 시장 대응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이남용 연구원이 써주는 편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삼성증권 주식전략팀의 이남용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이 오늘 어떤 내용의 편지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롱숏 전성시대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아마 투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롱숏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매수와 매도 전략을 합성을 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전략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전유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한 이제 숏 포지션, 그 다음에, 노베스 포지션을 같이 취하면서 초과 수익을 누리는 이제 헤지펀드의 전형적인 기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생소했었지만은 2008년 이제 자통법 통과 이후에 좀 지루하게 좀 발전이 안 되다가 작년부터 이제 롱숏 펀드가 좀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롱 포지션은 말 그대로 꼭 주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롱숏 전략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동시에 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이제 수익을 극대화 추구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요즘 이제 이런 롱숏 전략이 굉장히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 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이럴 때 바로 롱숏 전략을 잘 활용만 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롱숏 전성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롱숏
투자를 하는 그 어떤 헤지펀드들의 전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숏플레이어들, 사실 이제 매도 쪽 포지션을 취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선택하는 종목들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주가가 빠질 것 같아서 공매도 전략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고려하는 거는 그 A라는 종목에 대한 기존 외국인이나 기관 메이저 투자가들의 어떤 그 시장 그 선호 이제 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외국계 대형 펀드 같은 경우는 뭐 300조 이상 운영하는 펀드들도 있는데 A라는 종목에 대해서 메이저 투자가가 좋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롱숏 펀드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공매도를 통한 숏 전략을 취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수급을 주도할 수 있는 메이저 투자가가 반대인 롱 포션을 쥐고 있는데 거기에 숏 전략을 취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롱 전략, 그러니까 매수 온리 전략을 취하는 메이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먼저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롱숏 플레이어들이 숏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이제 헤지펀드들의 속성을 좀 먼저 이해하시고요. 결국은 메이저 투자가들이 매수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종목들은 공매도 공격이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숏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숏 포지션에 노출이 되고 있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숏 포지션의 노출 자체가 이제 되고 나서는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숏 포지션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 공격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급락세를 보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사전 시그널을 보고 먼저 좀 이제 리스크 해지를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합니다만은 순수한 공매도, 계좌에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좌에 어떤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대차, 주식을 빌리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나서 공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KRX 홈페이지라든지 각 증권사 HTS에 보면은 보유 종목, 그러니까 종목별 대차 잔고의 증감 여부가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대차 잔고가,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는 어떤 잔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인 좀 경고 시그널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동시에 이제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업황이라든지 또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숏 플레이어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리스크를 감지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감지된다라고 하면 일단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일단 숏 플레이어들의 본격적인 매도 공세가 진행되면 굉장히 급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사전에 좀 이제 리스크를 좀 제한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의 대차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위험 신호로 우선 감지하시고 KRX나 ATS 들어가셔서 대차 잔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롱숏 전략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에게도 롱숏 전략, 숏 전략은 열려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개인 투자가들도 공매도할 수 있는 제도는 열려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상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처럼 활용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개인 투자가분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메이저 투자가들이 롱 포지션에 취하고 있는 종목들의 편승해서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굳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강하게 취하고 있는 종목을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종목으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각 시장의 국면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국면이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국면이
국면이 있고 기관이 주도하는 국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은 다소 좀 중립 이하의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이제 롱숏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대표 종목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주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인터넷 SNS 대표주인 네이버, 그리고 중국 분유시장 성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메일유업,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중국 환경 관련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웨이, 마지막으로 건자재 업종의 대표주인 KCC,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대표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권님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나 궁금했는데 미리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시장이 이제 작년 하반기 또 작년 초 이후에 계속 좀 지루한 박스권에 있으면서 아마 개인 투자가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좀 아쉽지만 저희는 당분간 한 4월 말에서 5월 정도까지는 1,900에서 2,000 정도의 박스권 시장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 롱숏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이제 활동하기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시장 환경이 그때까지 유지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스권을 탈피해서 대세 상승으로 올라가기 이전인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철저하게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추정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다소 좀 하락이 많더라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라도 손절매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손절매도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조언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어떻게 꾸며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 떠오르는 이슈들 점검해 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뉴스 미국, 러시아 추가 제재했지만 이유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 뉴스 갖고 나오셨는데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미국 입장으로서는 제재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 제재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제재를 더 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 같고요. 이유는 제재를 못하는 이유는 원래 28개국으로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국이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러시아와의 어떤 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입장으로서는 러시아를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 지금 경제 성장률에 엄청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은 지금 러시아를 자극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러시아가 좀 더 주변국 동부 쪽으로 더 뻗어나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러시아의 어떤 불협화음이 아주 커지면서 혹시라도 무력 충돌이 있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을 게 유로존이죠. 바로 지정학적으로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유로서는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현재상으로 봐도 추가적 제재는 거의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동부 쪽으로 아니면 예전에 소비에트 연맹에 소속됐던 나라들을 흡수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더 거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겠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어떤 시장 대응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서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포지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추가 제재를 가하게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 제재를 하려면 일단 러시아하고의 무역을 약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네. 아니면은 이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는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원을 다변화를 마무리했을 시점이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로존에서 얼마 전에 그 셰일가스를 우리도 개발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를 수출을 러시아가 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유로존에 셰일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하면 그 시점이 아마도 제재를 강도를 높이는 시점일 것이다. 아마 그렇다면 결국 일단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이 겨울 되기 전에 아마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6, 7개월은 더 시간을 끌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겨울 전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를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아마 움직일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로존 쪽에서 만약에 미국의 셰일가스를 받아들인다면 러시아 쪽은 힘을 잃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일단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러시아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에너지원 수출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상대 경제에 상당한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일단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어느 정도 절충선은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크림반도를 아마 다시 내놓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황을 아마 일으키는 것은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푸틴도 그 점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에 옮기겠죠. 그렇다면 좀 이 사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뭐 미국 러시아 대신 냉전 체제가 펼쳐지는 건 아닌지요? 제가 볼 때 신냉전 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입장으로서 신냉전을 가져가기 만한 사실 명분이 이렇게 약합니다. 네. 지금부터 약하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 시나리오 생각할 수 있죠. 러시아가 동부나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 러시아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는 나라가 뭐 미국의 자치령으로 선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는 정말 냉전이 커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의 실리만을 챙기려고 할 겁니다. 어차피 미국은 실리는 다 챙긴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대외적인 명분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도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너무 고분고분 따라오게 되면 러시아도 자기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줄다리기 정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우크라이나발 사태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계속 약발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어서 좀 중국 쪽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 경기가 좀 더 나빠져야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통화 정책은 맨 뒤다라는 이런 뉴스를 내놨거든요. 얼마나 중국 경기가 나빠져야 부양책을 좀 내놓게 될까요? 지금 그 중국이 아시겠지만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GDP 성장률이 7%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크 파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GDP 성장률이 뭐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도가 나면은 아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파이널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 기업이 더 부도가 날 수 있게끔 내비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수백 개 나면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뭐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회사들까지도 계산해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마 제가 볼 땐 좀 더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HSBC에서 PMI 지수가 나올 때 그 PMI 지수가 계속 연속해서 하락 각도가 커지게 되면 네. 아마 시장에 힘을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쯤 중국의 PMI 지수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소폭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는 이제 충전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외부에서는 그 중국이 경기 부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SBC가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반등을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추세적 국면으로 역시 하락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중국이 통화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을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위안화 약세 기조인데 이것 또한 좀 통화 정책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환율 전쟁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피면서 그 정책 속에서 통화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그런 부분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통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의 일환일 수 있죠. 다만 이제 뭐냐면 런민은행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환율 정책을 좀 피는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통화 정책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 또한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위안화 약세라는 것은 결국 중국의 수출을 늘려주는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상향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안화 약세가 되는 건 통화정책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통화정책은 단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약세가 일부 시행되는 거 보면 단계적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보였습니다. 계속 뭐 위안화 약세가 되면 우리 증시에는 호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래 우리 증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자넷 옐런에 좀 충격을 받았다면 그 충격은 하루짜리에 불과해 보이네요. 오늘 양대 증시 모두 반등하고 있는데. 어저께 옐런의 발언은 이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고의성 있게 일부러 그런 것이다. 하나는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초보 의장으로서의 실수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땐 두 번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하락폭 대비 반등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옐런의 그 발언에 의해서 금리 인상 시점이 대충 언제쯤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그 모습이 시장에는 악재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 악재가 바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강세장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걸로 우리는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옐런이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명확해졌다는 거 하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장이 상당한 상승을 한번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도로 접근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새로운 악재가 드러나더라도 웬만해서는 시장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만 봐도 뭐 큰 악재들이 많았는데 시장은 무덤덤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좀 기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는 월말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완성하는 시점이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 윈도우 드레싱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만약 윈도우 드레싱 하게 된다면 월봉을 상당히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악재들이 시장에서 그냥 지나쳐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말래 가면서 시장을 다시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롱숏 펀드들의 활개로 인해서 시장이 못 갑니다. 이거에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결국에선 박스권 상향을 하는 그런 시장이 도래할 거라고 한다면 다음 주가 아마도 월말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 기간 윈도우 드레싱이 다소 좀 지연돼서 들어왔는데 이번 달은 제때 들어와 줄까요?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쿼드러블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정상적인 수순을 밟는다고 하면 아마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상당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오늘 장이요. 그리고 이번 주 장이 30분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주말이 들어오는데, 주말에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미국 나스닥 어떻게 됐는지 보지 마시자고요. 그거 봐봐야 주말 동안 우리나라 시장도 안 열리는데 보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그냥 오늘 장이 딱 마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기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미세먼지 좀 있는데요. 근데 미세먼지 이야기하니까 참 이 중국 대단해요. 그죠? 그거는 미세먼지 황사, 이건 자기네 문제가 아니래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문제지. 그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이렇게 해요. 이 덩치 큰 이 초등학생들은 이거 어떡하죠 이거? 여튼요, 우리가 좀 하여튼 중국 때문에 여러저러 또 애를 좀 먹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시장도 마찬가지죠. 중국 증시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최근입니다. 오늘 특징주는요,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 삼성정밀화학 가져왔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 삼성정밀화학 종목 한번 선택해봤는데요. 오늘 무려 8%나 올라가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죠? 제가 오늘 그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서 이 기관들의 리포트 어떤 게 나와 있나고 보니까요, 작년 1년 동안 리포트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대단해요. 아무도 지금 뭐냐면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는 분석 자체를 하고 있지 않더라.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요, 종목이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여튼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업을 관찰을 해 봐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게 거의 최초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귀 쫑긋, 눈 번쩍, 제가 눈이 좀 크게 안 떠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급등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폴리실리콘 사업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재료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지금 선 에디슨사와 합작으로 지금 폴리실리콘 관리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지분을 전부 다 매각하기로 했어요. 선 에디슨사에 매각을 하고, 그러면 그 매각된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바로 이제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인 SSL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게 되었는데, 우선 뭐 폴리실리콘 하면 요즘에 OCI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올해 상반기 동안에 분명히 굉장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 사업성이라는 게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쪽에 지금 시선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떠난다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잘 됐다, 저기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라고 리스크가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좀 체크해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 모두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모두 매도세를 기록했는데 2월부터는 기관들이요 조금씩 매수 유입이 되었어요. 매수 유입이 좀 되다가 3월부터는 급격히 매수의 강도를 좀 높여가는 일련의 흐름이 나왔다. 기관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다고 봐야 될까요? 여튼요, 3월 달 들어서 좀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이 삼성정밀화학의 주가를 떨어뜨렸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정밀화학 부분하고 일반화학 그리고 전자재료 이 사업부 세 개로 이제 삼성정밀화학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일반 화학 부문에서는 이제 건축이나 이 건축에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건축 산업 위축되었죠. 그리고 제약 산업에 투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재료들이 있었는데 이 또한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와 그리고 제약업도 어느 정도 안정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회복이 어느 정도 가속화될 것인가, 이 부분이 첫째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분해성 수지,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죠. 수지와 그리고 2차 전지 활물질의 신규 사업 부문이 어느 정도 올해의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실패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향후 먹거리에 대한 부분으로 분명히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폴리실리콘 사업 축소한 거, 이 사업부를 매각하고 실리콘, 뭐 전자재료 쪽에 집중한다, 여기를 넘어서 제일 큰 틀로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삼성의 지배 구조 변화 속에서 사업 부문의 재편이 가능하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에 같은 건설 사업 부문을 떼서 에버랜드로 넘겨가기로 했었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패션 사업부가 떼서 에버랜드로 넘어가면서 제일모직은 전자재료 쪽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삼성정밀화학도 전자재료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제일모직과 삼성정밀화학 그리고 삼성코링, 삼성석유화학 이 네 가지의 기업이 어떻게 합종 연행하느냐는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만약에 제일모직 주도로의 흐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이 삼성정밀화학 주도로의 이 전자재료가 갈 것인가.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제일모직 주도로 할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튼요 여기에 향후 이제 부문별로 잘려가지고 이합 집단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일단 기업에 대한 전망은요. 첫 번째, 전자재료 부문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따른 매출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은 올 한 해도 분명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에 최악의 경우를 보냈다면, 올해는 좀 긍정적인 어떤 수익의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건축 제약산업 이야기했는데요.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이 조선산업에도 이 삼성정밀화학의 제품들이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LNG선 신규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메셀로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ECH 같은 이쪽 라인에서는요 수익이 좀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11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단가가 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공급량이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에는 상당 부분 우호적인 환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SSL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SSL에 투자한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요.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상장이 될 것 같은데요. 상장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지분 차익은 상당히 좀 많이 얻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래프죠. 이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 지난 12년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13년도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매출액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이 노란색과 그리고 초록색으로 연결되는 이 실적의 즉 이익의 축소 규모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 주식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거까지의 흐름이라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사까 말까? 이 부분이 나오겠죠. 자, 오늘 지금 현재 7, 8%까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니까 일단은 추격 매수는 자제합시다. 일단 첫날 나오는데 바닥권에서 나올 때는요. 항상 반등이거든요. 반등은 재매수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요. 이동평균선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기줄이라 얘기해요. 그럼 주가는 뭘까요? 연이에요. 연이 훨훨 날기 위해서는 이 전기줄들을 다 통과해내고 나서부터 훨훨 날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전기줄에 걸린다. 롤링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제 나머지 밸류 밴드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를 통해서 펀더멘탈의 롤링 타이밍을 잡아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밴드가 하향으로 하다가 드디어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즉 4월을 기점으로 밴드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상향한다면 이제 기준선이 어떤 선이 된다면 파란 선이 아니라 노란 선으로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선이면 충분히 노란 선을 타고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본다면 노란 선 부근이라면 1차 매수 충분히 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 가격은요. 역시 44,000원, 45,000원 금방이 될 건데 일단은요. 1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4월 중순이나 4월 후반 정도에 44,000원 가격에 다시 재진입되었을 때 그 시점에 이 종목의 매매 타이밍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의 특징주 Y는 삼성정밀화학 해봤고요. 일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저희 샘플러스 나무의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또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일요일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멘토입니다. 네, 벌써 이번 주가 다 갔습니다. 금요일이죠? 네, 제가 항상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어떤 수익이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Y솔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엄청납니다. 어제 추천드린 거 오늘 날아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금요일날 추천주 잘 안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꼭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따 좀 말씀드려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뭐합니까? 공개 방송합니다. 자, 공개 방송 들어오세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AS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지금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 전부 다 수익을 더하면요, 한 18% 이상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잡아드리고, 지금도 조금씩 봐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궁금하신 종목군들 AS 같이 해드릴 겁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해드릴 거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거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 뭐 말씀드립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 매수가에서 10%씩만 사라 말씀드리잖아요. 10%씩만 나눠서 들어가라. 수익은 제가 알아서 내겠다 말씀드리잖아요. 따라만 놓으세요. 10%씩만 사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 뭐죠? 제가 이거 수급 100점주 펀드예요. 김선윤 펀드라고요. 그러니까 잘 운영시켜 드리니까요.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셨죠?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3시부터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00점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는요, 이거는 추천주는 아닙니다. 오늘 좋았던 거예요. 자, SK하이닉스, 기아차, 포스코,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입니다. 삼천리에요. 바꿀게요. 삼천리입니다. 이지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4.7% 상승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많이 빠지면 제가 36,000원 부근으면 매수하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을 합니다. 아마 제가 오전 방송에 방송을 했다면은 추천을 드렸을 것 같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렇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물량 매수해줍니다. 더 갈까요?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항상 외치는 게 있죠. 뭡니까? 39,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는 네,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도달하고 있어요. 한 4만원 정도까지 이번에는 튀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만원 부근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수급이 꼬이지 않는 이상 가져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들고 가도 된다. 대신에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아셨죠? 이따 제가 종목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요. 잘 아시니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은요. 기아차 가지고 나왔죠? 자, 여러분, 기아차요. 제가 이거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지난주 저녁 9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기아차 수급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뚫고 올라갑니다. 자, 고민이 됩니다. 지금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제가 여러분 항상 그리는 차트 지금부터 그립니다. 잘 보세요. 바닥만 잡는다 말씀드렸어요. 바닥 먼저 잡습니다. 요렇게요. 라인 보통 2개, 3개 연결되는, 그쵸? 바닥 맞죠? 자, 그 다음 이 라인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긋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평행하게 긋고 위로 옮겨봅니다. 자, 지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고점, 슈팅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가도 될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약간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 정말 좋은 구간은 어디인가요? 여기 구간이 되겠죠? 그쵸?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반등 줄 때 이때가 사실 가장 좋은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더 이제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제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자, 오전 방송에서 이거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이죠. 제가 철강주 요즘에 좋다 말씀드리죠. 포스코 그때 제가 멘트 기억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 좋아라고 멘트를 오전 방송에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자, 그때 보고 매수하신 분, 네, 이거, 네.
완전 뭐 친구 사이면 밥 사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잘 치고 갑니다. 왜 가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또 1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더 갈까요? 더 갑니다. 지금 매수해도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포스코는요 좋은 종목. 좀 부담된다?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아셨죠?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천리입니다. 자, 삼천리 오늘 5% 이상 급등합니다.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완전 뚫고 올라가요. 수급이요. 최근에 굉장히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빨갛죠? 네, 오늘장 수급 좋죠? 잘 들어옵니다. 자, 잘 가고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왜죠? 이거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요.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이미 주봉으로 볼게요. 이미 한 단계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바닥 라인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뚫고 갔습니다. 그렇죠? 평행하게 긋는다고 말씀드리죠. 자, 다음 라인 어디입니까? 요 정도 포인트. 올라간다면요. 올라간다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올라간다면 요 정도 갭은 메우겠지만 이거 먹으려고 들어간다? 아니에요. 위험하다고요. 제가 좀 이따 들고 온 종목 더 많은 갭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자고요. 아셨죠? 수급은 좋지만 따라가긴 위험하다. 오늘 수급이 일단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입니다. 오늘 8% 가네요. 와우, 8% 갑니다. 자, 정말 좋은 흐름입니다. 왜죠? 곡물가가 최근에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너도 나도 농사 지어보자. 이런 마인드. 그래서 사료 비료주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요,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종목 뭐가 있습니까? 밤스토리랑 같이 가거든요. 네, 이거 제가 추천드렸던 저희 정동욱 멘토랑 같이 하고 있죠. 샘플러스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비중은 50%인데요.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 같이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지바이오 정말 오늘 수급 좋았고 팜스토리도 수급 양호하고 바닥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그림이 아니네요. 잡힌단 말이죠. 상승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이런 포인트가 맞다면 정말 맞아 떨어진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역시나 양호한 종목,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설명을 좀 제가 드려봤습니다. 자, AS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상담을 제가 빠르게 해드릴게요. 882님 할인 사셨어요. 할인. 자, 할인 매수가가요. 지금 제가 높아요. 얼마냐면요. 5,680원에 매수해서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정말 많이 들고 가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봤죠? 프로야구 개막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어떻게 튈 겁니다. 왜? 치맥.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치맥 때문에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세요. 더 매수해도 괜찮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홀드 의견 드리겠고요. 빠르게 볼게요. 자, 8818님 원익 IPS 매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수 사인 드렸고요. 매수는 조금 늦으셨네요. 제가 사인 드린 게 8,300원 정도인데 조금 늦으셨어요. 지금 한 1%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왜죠? 바닥에서 이제 가거든요. 이제 큰 그림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타임이 나올 거예요. 그쵸? 요런 포인트 본다고요. 아직 수급적으로 괜찮고. 그러니까 원익 IPS 역시나 걱정 마세요. 홀딩 하시고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 방송에 추천드리는 거 뭐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0%씩 사세요. 10%씩. 제가 종목 10개 안 넘어갑니다. 도달하면은 쫙 줄여버린다고요. 아셨죠? 자, 오늘 바로 AS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AS 좀 할게요. 할 얘기가 좀 많아서요. 자,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요. 할인이고요. -3%. 나이스 평가 종목. 제가 목표가 상향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영환무역 대수량 나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원익 IPS 1.9% 정도. 삼성테크엔 소폭 소익 중에 있고. Y솔이 어제 종가 추천드렸죠. 오늘 급등해서 일단은 오늘 현재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더하니까요. 한 19% 정도 됩니다. 이게 진짜 수익인가요? 아닙니다. 종목 몇 개죠? 7개입니다. 나누기 7 들어가면은 그게 진짜 수익이죠. 자, 제가요, 이 방송으로 이 프로그램만 따라하시는 분들, 10%씩 매수하신 분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이번 달, 3월 1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수익률이요, 5%입니다. 계좌 수익이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정말로 수익 내드릴 겁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내드릴 거라고요. 자, AS를 좀 할게요. 할인은요, 가져가라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갑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지금 현재 5.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이상 수익 중인데요. 목표가 제가 3,700원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원래 목표가 3,500원이었는데요. 자, 볼게요. 주가가요,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이 그림 자체가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요. 제가 크게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봉 볼게요. 여기서부터 본 겁니다. 자, 주가가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나타났던 거고,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 요렇게 완성이 되는데, 사실,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적인 부분, 제가 무조건 요것만 맞춰서 할까요? 아니죠. 저도 나름 기술이 있겠죠, 여러분? 노하우가 있고. 수급적인 부분이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사주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조금 더 전고점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자리라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상향시킨 겁니다. 걱정 마시고 잘 들고 가시고요.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 영업무역은 역시나 걱정할 거 없죠? 네. 봄에 뭐 하신다고요? 등산하실 거죠? 추가 매수 가능하다? 짧게 AS 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우조선해양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더 사셔도 괜찮습니다. 종목은 왜? 좋으니까. 왜요? 민감주 경기 살아날 거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수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갈 겁니다. 그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테크는요. 꾸준한 실적 좋죠?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잠깐 쉽니다. 며칠째 지금 보합권 움직임 보여줍니다.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실적, 수급, 양호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역시나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잘 두가 될 것 같고요. 원익 IPS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립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이거 할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하신 게 Y솔인데 이게 사실 어제 오전 방송에서 네, 오전 방송 제가 그 선상클럽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전 방송에서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 가격이 1,950원이었습니다. 1,950원. 그런데 지금 12,850원. 한 2,000원가량 올랐는데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조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합니다. 목표가 12,000원이었죠. 11,000원 아니고요. 12,000원에서 14,000원까지 올리고요. 손절가는 네, 이제 익절가가 되겠죠. 12,000원으로 상향을 하니까 그 포인트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가죠? 주봉 보여드릴게요. 주봉. 왜 갑니까? 제가 이거 여기서 추천드렸잖아요. 왜? 요렇게 차트 그렸습니다. 정말 차트 좀 볼게요. 주봉 차트인데요. 이 바닥 포인트, 그쵸? 잘 보이시죠? 바닥 포인트에서 추천드렸고요.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다? 급등을 할 것이다. 바닥이니까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평양에 가서 최소한 이 정도 그림은 나오기 때문에, 그쵸? 네, 이 정도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이게 왜 갑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물 인터넷 진짜 수혜주다. 왜죠? 와이파이 기술 갖고 있으니까, NFC 기술 갖고 있으니까 진짜 사물 인터넷에 진짜 수혜주란 말이에요. 추천드렸고 또 뭐가 있죠? 갤럭시 S5까지 같이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그 이슈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는 원치 않았는데 네, 좋죠? 그래서 좀 더 보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 갖고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계속 줄여갈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종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AS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정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추천주 아마 마지막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 갖고 나왔는데요. 많이 줄여나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자, 인터파크를 제가 왜 들고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 어제 규제 얘기가 하루 종일 시장에 떠들었죠? 자, 근데 규제, 공인인증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공인인증서가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동남아 쪽에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물건을 못 산대요. 그거 폐지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수혜받습니까? 인터파크. 자, 그리고 인터파크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여행객들 증가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증가해서 온라인으로 네, 여행 상품을 사다 보니까 올라갔죠. 정부 규제 완화. 자, 이것뿐인가요? 실적 올해 괜찮습니다. 자, 볼게요. 차트상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에서 보자면요. 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정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바닥, 3번, 4번, 5번째 바닥을 보여줍니다. 그쵸? 평행하게 간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정말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여기 고점, 네, 슈팅, 고점, 요 포인트 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걱정하지 마시고 갈게요. 자, 매수가는요, 종가로 갑니다. 오늘 종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저 그리 길게 보지 않습니다. 뭐 상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요, 항상 저 짧게 보죠. 12,800.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이 라인 깨고 내려갈 때는 뒤도 보지 마시고 손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좀 이따 공개방송 바로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오전에 제가 또 완전 바닥주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코스피 오늘 1930선 안착 시도 중에 있었는데요. 안착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938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잠시 전에 김선유 멘토 AS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잠시 오후 3시부터 공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